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아내는 말없이 보온병을 챙겨요. 가디건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죠. 저는 은퇴 소방관입니다. 30년간 현장을 다니며 몸에 밴 직감이 말합니다. 아내한테 누군가 있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태수입니다. 올해 60이죠.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은퇴 후 무릎 수술까지 받으면서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평생 남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거든요. 아내 최미경은 20년째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54살인데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죠. 야무지고 따뜻한 성격이라 저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미경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새벽 4시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무언가를 챙겼어요.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는데 거기엔 무염죽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잠깐 다녀온다는 말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운동이라도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미용실 일이 고되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의 가디건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나 맡을 법한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였죠. 소방관 시절 응급실을 드나들 때 맡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그리고 현금 결제가 늘었습니다. 평소 카드만 쓰던 미경이 갑자기 현금을 자주 인출했어요. 지갑에서 흘러나온 영수증 한 장을 봤는데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낮에는 미용실 일을 하고 밤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예전엔 저녁 드라마를 같이 보곤 했는데 이제는 9시만 되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미경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친구 강준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61살로 저보다 1살 위인 소방서 선배였어요. 30년 지기였죠. 준석이 강릉 바닷가 펜션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부부끼리 1박 2일로 말이에요. 준석의 아내 한유라 씨도 펜션과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면서 좋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미경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미경의 가방을 우연히 봤습니다. 무염죽이라고 적힌 보온병이 보이더라고요. 저염식 죽을 누구한테 가져다 주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주차권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주차권이었어요. 미경은 요양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를 간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온갖 상상이 펼쳐졌어요. 미경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 남자가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미경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미경이 저를 떠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은퇴하고 무릎 수술까지 받은 무능한 남편이 짐스러워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준석 부부와 함께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경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제 눈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준석의 아내 유라 씨는 49세로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펜션 예약부터 식사 준비까지 모두 챙기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유라 씨 눈에도
어딘가 외로움이 서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준석이 업무 전화를 자주 받아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유라 씨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강릉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숙소였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는데 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일이라면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경은 근처 시장 구경을 가겠다면서 나갔어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숙소에 남았고 유라 씨도 저녁장 보는 걸 미리 해뒀다며 함께 남았습니다.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보는데 유라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은퇴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다고, 평생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유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비슷하다면서 남편이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기는 펜션만 지키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롭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교감 같은 거였죠. 저녁이 되어 4명이 모여 바비큐를 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자주 비웠고 미경은 피곤한지 말수가 적었어요. 유라 씨가 소주를 따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저도 몇 잔 받아 마셨어요. 평소엔 술을 잘 안 하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더라고요. 밤이 깊어지고 준석과 미경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유라 씨만 테라스에 남았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유라 씨가 팔을 감싸며 춥다고 하길래 제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유라 씨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미경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라 씨의 작은 위로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유라 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술과 바람과 함께 올라온 거였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친구의 아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라 씨가 버스표를 꺼내더라고요. 다음 여행지로 강릉이 아닌 삼척 버스표를 잘못 끊었다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도 그런 실수 같은 거였다고, 계획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 수는 없었어요. 실수든 계획이든 저는 선을 넘을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준석과 미경이 먼저 잠자리에 든 후 테라스에 남은 저와 유라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다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유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기가 외로웠다고, 남편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혼자 펜션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 후의 허무함, 무릎 수술 후의 무력감, 그리고 미경이 저를 떠나려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요. 유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라 씨의 얼굴을 봤어요. 달빛 아래 유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유라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짧은 키스였어요. 길어야 3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저와 유라 씨는 황급히 몸을 떼었어요. 유라 씨는 난간 쪽으로,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준석이 테라스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아직도 안 자냐고.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람 쐬다가 들어가려던 참이었다고요. 준석은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유라 씨에게 들어가자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미경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30년 지기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미경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면서 정작 저는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으니까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새벽 2시였는데 누가 전화를 한 거였죠? 미경이 잠결에 전화를 받더니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고. 지금 갈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바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온 미경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유라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라 씨도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준석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미경은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고 뒷좌석의 준석과 유라 씨는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행으로 모든 게 망가졌다고 말이에요. 강릉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미경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유라 씨와 키스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미경에 대한 의심도 커졌어요. 새벽에 받은 전화,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새벽 4시 알람 말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미경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 일하면서 이런 짓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어요.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라고 적힌 영수증이었는데 상호명이 마음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권도 있었어요. 같은 요양병원 주차권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미경을 기다렸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 온 미경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요양병원은 왜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새벽마다 나가는 것도, 소독약 냄새도, 현금 결제도 모두 설명하라고 소리쳤죠. 미경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요양병원에 있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미경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요양병원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준석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넌 정말 미경 씨한테 물어봤냐고. 제대로 대화를 해봤냐고요.
저는 물어봤다고 하지만 미경이 대답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준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강릉에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준석이 알고 있었던 거였죠. 준석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안 일이나 똑바로 보라고. 남의 아내 걱정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인 최미경 씨 연락이 안 된다면서 긴급 상황이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경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떤 환자냐고, 무슨 일이냐고요. 간호사가 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한 침대 앞에서 멈췄어요. 침대 위에는 야윈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팔목엔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거기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만수, 83세.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15년 전에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환자가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도 있다고, 보호자가 최미경 씨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은 병원 면회 시간을 맞추기 위한 거였어요. 무염죽 보온병은 아버지를 위한 거였고, 소독약 냄새는 병원을 드나들면서 밴 거였죠. 현금 결제가 늘어난 건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이었고, 미경이 피곤했던 건 새벽 간병과 난 미용실 일을 병행해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 달려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이 고생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어요. 당신한테는 차마 말 못했다고. 아버님을 미워하는 당신 표정을 제가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요. 미경은 15년 전부터 아버지를 돌봐왔다고 했어요. 제가 인연을 끊은 후에도 혼자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간병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욱 꺼낼 수 없었다고요. 저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경을 껴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미경을 의심했던 것들,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러웠어요. 미경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비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건 저였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미경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강릉에서 있었던 일, 유라 씨와의 짧은 키스, 그리고 그 후에 죄책감까지 모두요. 미경은 조용히 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안 떨어져 지내자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미경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준석에게도 연락했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처음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연락하자 결국 나와줬습니다. 저는 준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라 씨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고 변명하지 않고 사과했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어봤어요. 키스 한 번이 전부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다고, 발소리를 듣고 바로 멈췄다고 말했어요. 준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라한테도 확인했다면서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척행 버스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유라가 강릉인 줄 알고 삼척표를 끊었던 실수 말이에요. 준석은 그걸 보면서 유라의 행동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냥 순간적인 외로움이 만든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준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금이 가면 소리가 난다고, 그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준석과 유라 씨는 이혼 대신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미경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마주하는 일이었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음요양병원에 갔어요. 아버지의 투석 시간에 맞춰서 동행했고, 물리치료가 있는 날엔 함께 재활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술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 저에게 소리 지르던 목소리,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병들게 했던 그 모든 날들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그때와 달랐어요. 야위고 작아진 몸,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삶, 그리고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한 눈빛. 치매 초기라서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고 어떤 날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저는 소방관 시절의 습관대로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석 시간, 혈압, 식사량, 배설 상태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말이에요. 기록하는 동안엔 감정을 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냥 업무처럼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어요. 희미하게 웃으면서 태수야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운 감정과 그리운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제 일지를 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의 상태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답다고. 소방관 때처럼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이 당신답다고요. 그리고 작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었어요. 준석과도 연락이 조금씩 재개됐습니다. 처음엔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엔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어요. 준석과 유라 씨는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어요.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은퇴 후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다시 찾은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은퇴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간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를 돌보고 미경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병원 창가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언제 오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내야 할 건 일탈과 오해였고, 지켜야 할 건 현재의 책임과 돌봄이라고요. 사랑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축적하는 거였어요. 의심은 상상으로 커지지만 진실은 행동 기록으로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미경을 의심했던 모든 증거들, 새벽 알람, 보온병, 소독약 냄새, 주차권, 영수증은 모두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거요. 미경은 제가 미워하는 아버지를 15년간 혼자 돌봐왔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의심으로 갚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후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좋다고, 미경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자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다시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